시진핑 방한 사흘 전 서울 광화문입니다. 7만 명이 모였습니다. CNN, BBC, NHK 14개국 언론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중국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잊힐 거라고. 영국 기자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물러설 거라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7만 명이 조용히 서 있었고 집회 후 광장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한국 주요 기업 주가 급등, 중국계 기업 폭락. 회담 당일 시진핑이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조용했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 일주일. 지금 그 기록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자 로렌입니다. BBC 국제부 소속 기자로 12년째 일하고 있죠. 아시아 취재만 8년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광화문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차 수십 대가 도열해 있었고 각국 언론사 취재 트럭들이 거리를 빼곡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카메라가 떨렸습니다.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감정 때문이었죠. 이게 정말 한국이란 말입니까? 제가 알던 그 조용하고 순응적인 나라 맞습니까? 주최 측 추산 7만 명이 모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 추산은 3만 명이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든 팻말에는 우린 조용하지 않다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CNN, NHK, 로이터 그리고 중국 CCTV까지 14개국 언론이 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쏠려 있었죠. 중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해치는 감정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중국 CCTV 기자 리나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그냥 쇼야. 감정적인 한국인들의 일시적인 흥분일 뿐이야. 리나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런던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어떻게 다룰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인정하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로 묘사할 생각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제목까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국,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고심하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중받는 외교, 당당한 대한민국.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운전기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들 하죠.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나라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카메라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느 나라 기자세요? 영국 BBC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또박또박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봐주세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2년간 수많은 시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홍콩의 우산혁명도 봤고 태국의 정치 시위도 봤습니다. 대부분은 격렬했고 혼란스러웠으며 결국 흐지부지 끝나곤 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광장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줍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구급 상자를 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시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홍콩에서 취재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 동료 기자가 중국 당국에 구금됐을 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도 침묵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건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시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반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 말에 군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박수였습니다. 리나오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봐, 별거 아니잖아. 조용히 서 있다가 집에 갈 거야.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제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겪어야 합니까? 다시 굴종을 겪어야 합니까? 그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엄마들의 표정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 추산 3만 명에서 주최 측 추산 7만 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강함이란 큰 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주먹을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강해 보였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집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봉투를 나눠 들고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와 페트병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광장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리나오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쇼맨십이 대단하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습관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평온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만 명이 모였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운전기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집회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이걸 보고 태도를 바꿀까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벌써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가? 폭력 사태는 없었나?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혼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제 경험과 판단이 이 나라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밝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 그 사람들처럼요. 과연 이 조용한 나라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광화문 현장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각국 언론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반중 정서 고조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로이터는 시진핑 방한 앞두고 긴장 고조라고 썼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내 극우 세력의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사도 어젯밤 제가 본 그 질서와 침착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표면만 봤습니다. 숫자와 구호만 봤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청소 노동자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 계셨기에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어젯밤 집회 후에 청소하시느라 힘드셨죠?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나왔는데 이미 깨끗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다 치우고 가셨나 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연출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다.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주최 측 추산 7만 명이 모인 이번 집회는 한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저는 제 기사에 만족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구 언론인으로서 냉정함을 유지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는 BBC 아시아 섹션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2시간 후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항해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어로, 한국어로, 심지어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12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썼다는 겁니까? 저는 본대로 썼을 뿐인데요. 감정의 파도라는 표현이 뭐가 문제입니까? 한 이메일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자 로렌 기자님께. 당신은 파도를 봤지만 우리는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파도는 일시적이지만 바다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파도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파도와 바다. 일시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 저는 정말 파도만 봤던 걸까요? 그 밑에 흐르는 깊은 물살은 보지 못했던 걸까요? 오후 2시 한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박지현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침착한 표정으로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동시에 외교적 예의도 지킬 것입니다. 한 중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집회는 명백히 반중 집회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지현 대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반중이 아닙니다. 단지 존중 없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진 무게감이 공기를 눌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에 적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리나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제고하겠다는 뜻입니까? 박지현 대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제고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쇼핑하고 식사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도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외교와 국격에 관한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힘. 저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침묵은 준비된 자의 여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젯밤 광장의 침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전 세계에 들렸습니다. 서점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자네 기사 반응이 좀 뜨거운데. 한국 측 반응 확인했나? 저는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후속 기사 준비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 무엇을 어떻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했는데요. 호텔 로비에서 리나우를 마주쳤습니다. 리나우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기사 잘 봤어. 한국인들한테 제대로 당했더군.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리나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편이야. 이번 집회도 미국이 뒤에서 부추긴 거라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리나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순진해. 동아시아 정치는 복잡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결국 큰 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어제 그 집회? 일주일 뒤면 다들 잊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일주일 뒤면 잊힐까요? 어젯밤 본 그 사람들의 눈빛이, 그 질서정연함이, 그 침착함이 일시적인 것일까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 저는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어떻게 써야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이메일함에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제대로 봐달라는, 제대로 이해해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한 메시지가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한국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의 조용함을 약함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침착함을 무관심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2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여전히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쓸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침 7시 도시는 벌써 깨어나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음악을 크게 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질서가 어제 광화문에서 본 그 질서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이건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한국의 한 싱크탱크를 방문했습니다. 외교 전문가 김태준 교수와의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50대 중반의 신중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차를 권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집회 취재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신 기사들 봤습니다. 대부분 감정적 대응이라고 썼더군요. 저는 머쓱해졌습니다. 제 기사도 그렇게 썼으니까요.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만 본 겁니다. 한국인의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김 교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일어났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외치는 법을 몰랐습니다. 대신 보여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항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몰랐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알았지만 그 뒤에 숨은 고통과 인내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과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어제 집회를 보셨죠? 7만 명이 모였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싸웁니다. 질서 있게 저항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리 없는 싸움, 질서 있는 저항. 이 모순되어 보이는 단어들이 한국에서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오후에 저는 광화문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두 중년 남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리는 그들의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네. 정부도 눈치만 보지 않고.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변했어. 이젠 당당해졌어. 당당함.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제 집회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당함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당당함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하지만 오늘은 집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여기 사람 많았다며?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많았지. 다들 너를 위해 모인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집회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이 나라를 조용하고 수능적인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무지였습니다. 제 오만이었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함은 힘이었습니다. 7년 전 홍콩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동료가 구금됐을 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는 결국 중국 앞에서 무릎 꿇는구나.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고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회담 의제를 일부 수정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정립이 핵심 의제로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상호 존중. 박지현 대변인이 했던 그 말이 실제 의제가 됐습니다. 어제의 집회가 오늘의 외교로 이어졌습니다.
리나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봤어? 한국 정부가 미쳤나 봐. 중국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존중을 요구하는 거야. 리나오가 코웃음 쳤습니다. 결과는 뻔해. 중국이 경제 제재 카드 꺼내들면 한국은 무릎 꿇을 거야.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밤 10시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제와 달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세계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었다. 소리 없지만 강력한 조용하지만 확고한 저항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세계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송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어제의 기사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밖에서 봤다면 오늘은 안에서 봤습니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BBC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엘리자, 기사 잘 봤네. 어제와 톤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편집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계속 관찰하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교수의 말, 카페에서 들은 대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 그리고 노을 지는 광화문. 모든 것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라고. 표면이 아니라 깊이를 보라고. 소리가 아니라 침묵을 들으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조용한 나라가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울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뉴스를 켜자마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중국계 기업들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경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여의도 금융가로 향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승호 연구원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구원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닙니다. 시장이 한국의 변화를 감지한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연구원이 화면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중국 의존도 감소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과 중국 부품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산 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이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제 한 배터리 소재 스타트업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고요. 그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20% 올랐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이미 기술은 확보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로 중국산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비용보다 자립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부 주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장으로 이어지고 시장이 기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한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최현우 박사와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50대 초반의 과학자로 30년 넘게 반도체 연구에 몸담아온 분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클린룸과 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박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칩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이 10년 뒤에나 따라올 기술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중국 시장에 의존합니까? 최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래가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파트너와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존엄의 전쟁을 말입니다. 저녁 무렵 저는 리나오와 마주쳤습니다. 한 호텔 라운지에서였습니다. 리나오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봤어? 한국 기업들 주가 올랐다고 난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숫자 몇 개로 영웅놀이 하는 거야. 그래봤자 2년 뒤면 다시 중국산 수입할 걸. 기술은 있어도 비용을 못 이기거든. 저는 잔을 들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럴까요? 리나오가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지. 시장 경제는 냉정한 거야. 비용이 높으면 소비자가 외면해.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비싸지면 누가 사겠어? 저는 리나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나오, 자네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 이 나라 사람들은 단지 싼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존중받는 제품을 원하는 거야. 리나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존중받는 제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이해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자네 나라에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리나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격보다 가치를 봐. 단순히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게 좋은 거야. 리나오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하지만 결과는 뻔해. 한국은 결국 무릎 꿇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리나오. 자네가 틀렸어. 그날 밤 저는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경제 전쟁.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증시가 말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이는 감정적 결정이 아니다.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기술로 자립하기로 결정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이승호 연구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 최현우 박사의 자부심 어린 표정.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국의 힘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2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송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제 편견과의 결별이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선입견과의 작별이었습니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전송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였습니다. 중국 의존도 감소 로드맵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모든 주요 산업에 대한 자립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안에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한국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경제적 보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다 문득 어제 최현우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입니다. 정부가 나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서울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젊은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35살의 박민준 대표는 배터리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기술로 중국산 원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 정도 더 들지만 성능은 오히려 우수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상용화하지 않으셨습니까? 박 대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망설였죠. 중국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박 대표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싼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래는 결국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존중.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정부 브리핑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 그리고 지금 이 젊은 기업가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한국의 한 제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2차 전지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장 김성민 씨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김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제값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김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산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를 펼쳤고 우리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품질은 우리가 훨씬 나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김 공장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바이어들이 품질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제품입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이 정밀하게 제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한 작업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정수 씨였습니다. 이 씨가 자신이 만든 제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배터리 하나에 제 25년 경력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제품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데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품질로 승부합니다. 가격으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 전통시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작은 가게에서 연장을 팔고 계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영어로 답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에게 영어를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장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장들은 모두 한국산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중국 눈치 안 보겠다고 하더군요.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가더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저력은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 9시 저는 호텔 근처의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득했습니다. 한 책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중받는 외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서문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교는 힘의 게임이 아니다. 외교는 존중의 교환이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약소국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 모든 나라는 동등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저는 그 책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한국의 외교 역사를 되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저자는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경제력으로나 기술력으로나 문화력으로나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입니다. 이제 한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조용하고 수능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기사들은 현상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질을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반중이 아니다. 한국은 단지 존중받기를 원한다. 이 단순한 요구가 왜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는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한국이 왜 존중받지 못해야 하는가? 경제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가? 크기가 곧 정의인가? 한국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당당하게 존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경제 성장보다 더 위대한 기적 말입니다. 새벽 3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송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제 변화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편견에서 이해로, 냉소에서 존경으로 변해가는 제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시대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닷새째 되는 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에 가까웠습니다.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른 외신 기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박지현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대변인이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이번 회담이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리나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이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박 대변인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존중은 압박이 아닙니다. 존중은 외교의 기본입니다. 기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외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의 없는 침묵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대변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술렁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엘리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이 정말 중국과 맞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맞서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후에 저는 한국의 한 외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강민호 교수와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60대 초반의 원로 외교관 출신이었습니다. 강 교수가 차를 따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가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강 교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견국을 넘어 주요국이 되었습니다. 강 교수가 책상 위에 지구본을 돌리며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경제 규모, 기술력, 문화력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존중받지 못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왜 한국이 존중받지 못해야 합니까? 크기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 정당한 세상입니까? 강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시험대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입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무시한다면요? 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닷새 전 7만 명이 모였던 그 광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혼자 서서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닷새 전 집회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다시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녀가 광장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시진핑 주석이 옵니다.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길 바라며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받아들이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들처럼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닷새간 쓴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첫날의 기사는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오늘 새로 쓸 기사의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의 품격,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외교.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품격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품격은 태도에서 나온다. 한국은 지금 세계의 새로운 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협박하지 않으며 오직 원칙으로 말하는 외교.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은 제안한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제안한다. 이것이 약함의 표시인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박지현 대변인의 단호함, 강민호 교수의 통찰력, 광장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의 확신. 그들 모두가 한국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품격이란 타인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상대를 깎아내리지도 않는 것. 그저 동등한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것. 한국이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게 맞서되 적대하지 않고 미국과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으며 세계와 소통하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한국의 외교였습니다. 새벽 2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송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제 변화의 정점이었습니다. 편견에서 존경으로, 냉소에서 감탄으로 완전히 변한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전송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약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강함이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여유였습니다. 폭풍 전의 침묵이 아니라 폭풍을 이겨낸 후의 평온이었습니다. 내일 시진핑 주석이 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자신의 길을 정했으니까요. 6째 날 아침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중국 주석이 아닌 한국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야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리나오가 제 옆에 앉아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고개 숙일 거야. 현실을 직시하게 될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닷새간 제가 본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3시간 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에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발언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우방입니다.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말엔 존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리나오를 바라봤습니다. 리나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던 바를 얻어낸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얻어낸 것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지난 닷새간의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닷새 전 7만 명이 모였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광장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과시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도시, 조용한 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닷새 전 만났던 그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손주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너를 위해 모인 거야.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조용해서 강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목소리가 들립니다. 협박하지 않아도 힘이 느껴집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조용한 힘의 나라. 첫 문장부터 확신에 차서 썼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조용한 나라는 지금 가장 단단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화문의 7만 명, 질서정연한 시위, 깨끗한 거리, 박지현 대변인의 단호함, 기업들의 자립의지, 김태준 교수의 통찰, 공장 노동자들의 자부심, 할아버지의 지혜, 젊은이들의 확신.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반중이 아니다. 다만 존중 없는 관계를 거부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힘은 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 준비된 침묵, 의지가 담긴 침묵, 존엄을 지키는 침묵.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단순히 경제 대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의 모범으로 봐야 한다.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설득하는 외교. 기사를 완성하고 송고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기자님이시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강한 나라더군요. 기사님이 의아해하며 물으셨습니다. 강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용해서 강하더군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기사가 벌써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대로 봐주셔서.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뭉클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리나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결국 무릎 꿇을 거야.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당당히 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저, 오만했던 저. 하지만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나라 정말 조용해서 강합니다.